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극장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57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술 취한 남편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실려간 날, 저는 제 상처를 꿰매는 의사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 최태식은 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서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2년이 내가 돈 벌어오라고 했지. 청소나 하고 앉아있으라고 했어? 태식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도 사과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았으니까요. 그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유리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딸 지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는 제 곁으로 달려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29살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부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구급차는 출동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딸의 품에 안긴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찢어진 왼쪽 관자놀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졌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고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눈을 찔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상처를 확인하고 들것을 밀고 어딘가로 저를 옮겼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상처 소독하고 봉합할게요.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한 남자 의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목소리, 모든 것이 20년 전 제가 압록강에서 놓쳐버린 아들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사는 제 반응이 이상한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가 맞니?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또 아프세요? 옆에서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그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많이 놀라셨죠? 상처가 좀 깊지만 봉합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하며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5살 때 부엌 아래 손가락을 베었던 그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 그러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의사는 제 눈물을 통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증은 20년 동안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미안함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봉합이 끝나고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가운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과 전문의 강민준. 민준이. 이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아이였습니다.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적 기억하세요? 민준 의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20년 전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고 들으셨나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의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이 제 상처를 꿰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20년 전 압록강에서 헤어진 그 아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엄마라고 주장한다면 그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 생각이 나서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는 의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 따뜻한 눈빛에서 어린 민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프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를, 엄마가 힘들 때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던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응급실 창문으로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의 모습으로.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는 태식의 모습도, 제 관자놀이를 조이는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누가 키워주었을까? 왜 기억을 잃었을까? 저를 찾지는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 잃어버린 자식을 우연히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멀리서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를, 압록강에서 시작되어 20년 만에 서울 한복판 응급실에서 이어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998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31살이었고 남편 김성우와 10살 아들 민준이, 7살 딸 지은이와 함께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탄광에서 일했고 저는 협동농장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길거리엔 굶어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여위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풀죽을 먹고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탈북합시다.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잡히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7살 지은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떠납시다. 1998년 12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루트를 알아냈고 겨울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은 겨울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입을 벌리고 곤히 자고 있었고 지은이는 엄마 손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괜찮을 거요, 순이.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지은이는 남편이 업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삐걱거렸고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조금만 참으면 따뜻한 곳에 갈 수 있어.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정말요?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이 비쳤고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뛰어, 빨리.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서 민준이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지은이를 제 팔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먼저 가. 내가 민준이 데리고 갈 테니. 안 돼요. 같이 가야죠. 하지만 공안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라도 살려야지. 빨리 가. 저는 지은이를 안고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민준이를 안고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본 남편과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라도 살려야 했으니까요.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는? 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들의 손을 거치며 태국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매일 밤 민준이 꿈을 꿨습니다. 압록강에서 제 손을 뻗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을, 남편이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꿈꿨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저는 미친 듯이 정보를 수소문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를 찾아다니며 남편과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면 북한으로 송환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했습니다. 수용소에 간 사람은 보통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른다고,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37살이 된 저는 식당에서 최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당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다정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저를 안쓰럽게 여겼고 지은이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순희 씨,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저랑 함께 사시죠. 태식의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005년 저는 태식과 재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태식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밤마다 민준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식의 철물점이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거래처의 사기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식은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경마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도박으로 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재수 없어서 사업이 망한 거야. 술 취한 태식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때렸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대학생이 된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태식이 지은이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탈북의 트라우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폭력. 그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면서 저는 무연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누워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보면 남편과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저희 민준이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남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점심을 거르고 그 돈으로 환자들에게 죽을 사다 드렸습니다. 말벗이 되어 드렸고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저는 푼돈을 모아 장례를 도왔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혼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 작은 꽃이라도 놓아드리고 절이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민준이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김진수 이사장님은 제가 하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순희 씨,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시네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 맞으며 사는 것을,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지은이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도박 빚이 늘어났고
술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제 인생을 바꿀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에게 맞아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저는 제 상처를 꿰매는 의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압록강에서 놓쳐버린 아들과 똑같은 얼굴을.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탈북하던 그 추운 겨울밤이,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그 이후 20년 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사람이 우리 민준이라면?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민준 의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목소리, 그 손의 흉터까지 모든 것이 제 아들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찍은 가족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997년 겨울, 민준이가 9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민준이의 얼굴과 어젯밤 본 의사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의 각도, 콧날의 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진 속 9살 민준이가 자라면 분명 저 의사의 얼굴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지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사진이네요. 지은이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혹시 어젯밤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같았어. 너무 똑같아서. 지은아, 엄마가 미친 건가?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선생님 얼굴. 오빠 사진이랑 정말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민준이잖아요. 하지만 기억을 못한다더구나.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탈북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든 살아서. 그리고 사고로 기억을 잃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살이 된 딸도 7살에 헤어진 오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확인해 봐야 해요. 정말 오빠가 맞는지. 어떻게?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그 선생님 만나서 뭐라도 더 알아내 보세요.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날은 아니었지만 저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자놀이의 상처도 아직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궁금증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 외과 강민준 선생님 계신가요? 강민준 선생님이요? 지금 수술 중이실 거예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어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외래 진료 시간에 오시면 돼요. 강 선생님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외래 진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혹시 민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말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다른 의사 2명과 함께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과 동료 의사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물만 주문했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수술 스케줄 진짜 빡센 것 같던데?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바쁜 게 좋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어린 민준이도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죠. 그나저나 어제 응급실에서 온 가정폭력 환자, 마음이 안 좋더라. 얼굴에 상처가 얼마나 깊던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환자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근데 왜 유독 그 환자가 신경 쓰여?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 눈빛이 계속 생각나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걸까요? 강 선생님,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번아웃 온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환자만은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분이 어릴 적 기억나냐고 물어봤거든요.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뭐, 기억상실증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질문하지 않아? 혹시 안다고. 그렇긴 한데, 뭔가 달랐어요. 그분은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아는 것처럼. 민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엄마는 당신을 알아요. 20년이 지났어도 당신이 엄마를 기억 못해도 엄마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점심을 마친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인연이 어디 갔다 이제 와? 병원 갔다 왔어요. 상처 확인하러.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놀다 온 거지? 태식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청소일이 없는 날에도 카페에 앉아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출근하는 모습,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의 외래 진료 날 저는 예약을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컴퓨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분이시네요. 상처는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아물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제 관자놀이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잘 아물고 있네요. 흉터도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전에 대해 아시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20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럼 혹시 찾아보신 적은? 물론이죠. 아버님, 제 양아버지께서 수소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도 너무 낡고 흔한 것이어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할 때였습니다. 혹시 왼손 약지의 흉터는 기억하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세요? 제 아들도
똑같은 곳에 흉터가 있었어요. 5살 때 부엌 아래 배웠거든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선생님,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88년 3월 15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쯤 태어났을 거라고. 제 아들 민준이의 생일이 1988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말 하실 줄 아세요? 민준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가끔 꿈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한국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버님 말씀으론 북한 사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선생님이 제 아들이라는 걸. 어머니, 민준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도 민준이에요. 강민준. 1988년 3월 17일생. 왼손 약지에 흉터가 있고 자면서 가끔 코를 골고 추울 때 귀가 빨개지는 아이였어요. 민준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우리 가족은 탈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압록강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고 남편이 민준이를 안고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저는 딸만 데리고 강을 건넜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압록강.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압록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 차가운 물, 그리고 어두움. 뭔가 희미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민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9살 민준이를, 그 옆에 선 저와 남편을, 그리고 어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그렇다고 확신해요. 얼굴을 보세요. 지금 선생님 얼굴이랑 똑같잖아요. 민준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아버님께서 절 구해주셨지만 그 이전에 제 삶은 늘 공백이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료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준과 저 두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며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다는 걸. 그날 우리는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니, 혹시 정말 제 어머니시라면. 네. 그 남편분은,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소식을 못 들었어요. 아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살아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훌륭하게 자랐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다고 느낀 건 하루하루가 너무 천천히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태식의 폭력을 견디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느낀 건 민준과 함께한 시간들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를 한 다음 날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저는 즉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아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들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계속 봤어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저라면 그 옆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제 동생이라는 거죠? 네. 지은이에요. 이제 29살이 됐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동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은이도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7살에 헤어졌지만 아직도 오빠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준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그날 밤 압록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니, 당신은 참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동생 목까지 챙겨주는 오빠였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곤 했죠. 엄마 괜찮아. 내가 커서 엄마 많이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가족이 있었던 기억이 왜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괜찮아요. 기억은 못해도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린 민준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이 아니라 이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단단한 손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 양아버지 김진수 이사장님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민준을 20년간 키워준 분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나타나서 민준을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실까? 하지만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진수 이사장님은 제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순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박순희 씨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무연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을 걸으면서까지 환자들에게 죽을 사다 드리고 푼돈을 모아 장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지만 박순희 씨처럼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돌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당신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 재혼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것까지 저는 놀라 이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혹시 탈북한 남자아이를 본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네. 혹시나 해서요. 민준이가 남한으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내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출장을 갔다가 압록강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강변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소년이 민준이었어요? 네. 저는 급히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기억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자기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아이의 옷은 북한 것이었고 입고 있던 낡은 옷에서 작은 명찰이 나왔습니다. 강민준이라고 손으로 쓴 명찰이었죠. 그게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네, 최소한 이름이라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을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이사장님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온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이사장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똑똑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특히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민준이가 제 인생에 의미를 줬으니까요. 이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민준이의 생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더듬어 보니 1998년 겨울 압록강에서 탈북을 시도한 가족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성공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를, 네, 박순희 씨가 우리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씨를 보면서 민준이가 왜 그렇게 착한 아이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도 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당신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날을. 그래서 그날 밤 응급실에 민준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민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정폭력 환자가 오면 꼭 직접 치료해 주라고.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수 이사장님의 배려와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를 빼앗아 가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이사장님은 진짜 아버지세요. 20년 동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멀리서라도 민준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멀리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찾았는데, 이제 만났는데 다시 떨어질 순 없어요. 민준아.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어머니가 맞다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20년을 못 만났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일주일째 되던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99.99% 일치. 어머니, 민준이 결과지를 떨어뜨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은 그 말을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 단어만큼은 낯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은이를 만나게 했습니다. 오빠. 지은이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그게 나야? 이렇게 큰 거야? 민준도 울먹였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나 기억나? 7살 때 오빠가 나한테 사탕 하나 남겨뒀잖아. 자기 배고픈데도. 미안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 만들자. 응? 응, 오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남매가 재회했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태식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 저는 두려웠습니다. 태식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나 지은이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밥은? 오늘은 못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 뭐가 중요해? 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을 찾았어요. 뭐? 무슨 개소리야? 20년 전 탈북할 때 잃어버린 아들이요.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어요.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태식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낳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놀라 저를 놓았습니다. 너 누구야? 경찰 부릅니다. 지금 당장.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이 민준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민준은 태식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의사지만 힘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경찰이 도착했고 태식은 연행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과 지은이와 함께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태식이 구속된 후 저는 민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이사장님이 마련해준 넓은 아파트에 민준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지은이까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자식들과 사는 삶.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식이 구속되었지만 곧 풀려날 것이었고 그는 분명 복수를 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세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옛날에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맨날 김치찌개 해달라고 졸랐지. 그랬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새로운 추억 만들면 돼.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민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꿈? 추운 밤, 강, 얼음,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엄마 놓지 마.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압록강에서 제가 민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고 뛰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지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민준아.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쓰러졌어요. 총소리가 나고 피가. 그리고 저는 강물에 빠졌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누군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사장님이었던 거죠? 그래, 맞아. 이사장님께서 널 구해주셨어.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는 걸 봤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언젠가는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날 이후 소식이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신 거죠? 아마도.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어느새 일어나 우리 곁에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 아래서 지은이랑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 살구나무였어. 여름이면 살구가 주렁주렁 열렸지. 그리고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잠들기 전에. 반달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어. 하나씩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민준의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이, 나와.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층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주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뒤따라 나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마누라 내놔. 태식은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소?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태식이 민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피했고 오히려 태식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프죠?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당한 고통이 이런 겁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다시 연행되었고 이번에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김진수 이사장님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식에 대한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요. 정신과적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민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이사장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태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태식은 최소 6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저 사람은 당분간 나올 수 없어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 김진수 이사장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순희 씨, 민준아, 그리고 지은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장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 대해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1998년 12월 그날 밤 압록강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북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아빠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성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송환됐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2019년에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빠,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은 온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사장님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수용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탈북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김성호 씨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거라고요.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김성호 씨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남한에서 잘 살고 있을 거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다. 그렇게 믿으며 버텼다고요. 저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 더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이사장님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미안하오. 민준이와 지은이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잘 키웠을 거라 믿소. 사랑하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납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장지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비록 유골은 없지만 아버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김진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저에게도 은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민준이를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남편을 위한 작은 위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 민준이를 두고 온 것. 하지만 민준이는 살아있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지은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요. 당신만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장지를 만드는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과 김진수 이사장님, 그리고 민준의 동료 의사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생전 남편을 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애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 위패 앞에서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알아요. 저를 살리려고 목숨을 거셨다는 것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잘 지키겠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올렸습니다. 아빠, 저 지은이에요. 7살 때 아빠 손 놓친 거 기억나요? 그때 아빠가 괜찮아, 우리 지은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빠 말이 맞았어요. 다 잘 됐어요. 오빠도 찾았고, 엄마도 이제 행복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아빠. 사랑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20년 만에 이렇게 인사하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두고 온 것. 하지만 알아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란 걸.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가 잘 살게요.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여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빗속에서 20년 만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이죠? 무지개예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지를 마련한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고 지은이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두세요. 민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어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 있는 무연고 환자분들이 엄마를 기다리거든. 엄마가 가야 해.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의 선한 마음을.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 병원에서 정식으로 환자 돌봄 봉사자로 등록하세요. 급여도 나오고 더 많은 환자분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물론이죠. 엄마처럼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서울중앙병원의 정식 환자 돌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 일을 하면서 몰래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일로서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김진수 이사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순희 씨, 환영합니다. 이사장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헌신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 모든 게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탈북민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민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교육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많다는 걸.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 재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탈북민 자녀 장학재단을 돕는 일. 재단 이름은 희망의 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잃었던 희망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자는 의미였습니다. 민준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엄마, 제가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싶어요. 탈북민들 중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민준아, 저도 탈북민이었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사장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매주 토요일 오전을 탈북민 무료 진료에 할애했습니다. 지은이도 회사 일을 마치고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무연고 환자로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 북에서 온 사람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억양, 숨길 수 없어. 나도 북에서 왔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98년. 고난의 행군 때. 혼자 왔어. 가족은 다 잃었지.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북한 음식을 해다 드리고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살 것 같아. 할머니, 이제 혼자 아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 저는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갈 곳이 없으시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을까?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우리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드리면 되죠.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 작은 원룸을 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찾아뵈며 안부를 여쭙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친손주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해.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더욱 힘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희망의 강 재단과 민준의 무료 진료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오늘 진료소에 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아들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처럼 아들을 다시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게 희망이 된다고. 자기 아들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 같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 네, 엄마.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기억도 조금씩 더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꿈에서 아빠가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업고 산에 오르는 꿈이었어요. 등이 따뜻했어요. 맞아. 내 아빠는 자주 널 업어줬어. 특히 길을 걸을 때면. 그리고 아빠 노래도 기억나요. 뭔가 구슬픈 노래. 고향의 봄이야. 내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어. 저는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북한에서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오빠, 기억나? 우리 집 마당에 개 한 마리 있었잖아.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개? 어떤 개? 누렁이. 오빠가 엄청 귀여워했어. 누렁이. 민주는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맞아.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작고 꼬리를 흔들던. 맞아. 그게 누렁이야.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것을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김진수 이사장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민준이, 지은이,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민준이를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배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위해 식사를 하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당신의 탈북 이야기, 민준이를 잃고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민준과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픔들을, 슬픔들을, 그리고 희망들을 꺼내며 저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엄마,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은이가 제가 쓴 원고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오빠 손 놓칠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지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났잖아. 네, 엄마.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석 달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겠다고 했고 인쇄는 모두 희망의 강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책 출판 기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탈북민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순희 씨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한 독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념회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함께 남편의 장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책 냈어요. 당신 이야기도 담았어요. 저는 위패 앞에 책 한 권을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았대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약속 지키고 있어요. 엄마와 동생 잘 지키고 있어요.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바랐던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준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들도 많이 생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무연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 정말 많아졌어요. 지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전 압록강에서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들아,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최태식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박순희 씨, 최태식 환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태식이 퇴원해서 다시 저희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많이 변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태식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함께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나도 갈게요, 엄마.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태식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술 기운이 빠졌고 눈빛도 예전과 달리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순희 씨, 태식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실패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면 그건 비겁한 거죠. 모든 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탈북하며 겪은 일들, 아들을 잃은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혔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때의 태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태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자유로워지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도 사과드립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대로 치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당연해요, 엄마. 20년 가까이 고통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용서할 순 없죠. 지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엄마의 선택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납시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했을까요? 제가 민준이와 함께 탈북하지 못한 것을, 20년 동안 재혼해서 산 것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이라면 이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갑시다. 편지를 보낸 후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20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 민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김진수 이사장님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지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엄마. 그냥 뭔가 낯익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계곡 옆 정자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들렸고 산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민주는 계곡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이 쏟아져요. 뭐가 기억나? 우리 여기, 아니, 이런 곳에 온 적 있어요. 북한에서 산에 갔었어요. 엄마, 아빠, 지은이 나 4명이서. 맞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997년 여름 우리 가족 여행 갔었어. 백두산 근처 계곡이었지. 엄마가 김밥을 싸왔어요. 하얀 김밥. 그리고 아빠가 나를 업고 계곡을 건넜어요. 그래, 맞아. 내가 물을 무서워해서 아빠가 업어줬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기억나요, 엄마. 우리 집 마당에 살구나무, 누렁이, 지은이랑 눈사람 만들던 것,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민준아. 그리고 그날 밤 압록강.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느낌, 엄마 손의 따뜻함, 기억해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아빠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빠가 저를 안고 뛰었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아빠가 쓰러졌어요. 저는 울었어요. 아빠, 소리쳤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잡았어요. 물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괜찮다, 살았다, 그 목소리. 민주는 이사장님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김진수 이사장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가 널 구했단다. 그리고 내 곁을 지켰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민주는 이사장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 민주는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 넘쳤습니다. 과거를 알게 되면서 현재의 자신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왜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는지, 왜 엄마를 닮았으니까요. 엄마의 선한 마음을, 남을 돌보는 따뜻함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기도, 가족을 지키려던 그 용기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20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래된 앨범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이 생생한 기억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때 내가 5살이었구나.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전거 탔던 날이에요.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셨죠. 잘 기억하네. 이제 다 기억나요, 엄마.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남편의 장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다 기억해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저를 구하려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요. 오래 기억하지 못해서.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드려요, 아버지.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삶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지은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안이 있어요. 뭔데? 희망의 강 재단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탈북민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모든 아이들을 돕는 재단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병원도 무료 진료소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탈북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진료소요. 민준아,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사장님께서 저를 키워주셨듯이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김진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돕겠다. 민준아, 너의 꿈을 함께 이루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강 진료소라는 이름의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원장을 맡았고 저는 환자 돌봄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지은이는 행정 업무를 도왔고 이사장님은 재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원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약값도 모두 무료입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요, 선생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면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있어요. 그날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민주는 지쳤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제야 제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 왜 의사가 됐는지.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도요.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여보, 보이죠? 우리 민준이 정말 잘 자랐어요. 당신이 지켜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잘 살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6년 가을입니다. 오늘도 저는 희망의 강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어김없이 환자들을 진료했고 지은이는 재단 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요리한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만든 맛은 아니지만 아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 그 어떤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료소에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민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환자? 1998년에 탈북하셨대요. 그때 압록강을 건너다가 가족과 헤어졌다고. 엄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찾아오셨대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재단으로 매일 감사 편지가 와요. 엄마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픔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오늘로 민준이를 다시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었다. 2년 전 오늘 나는 응급실에서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그때는 꿈만 같았다. 지금도 가끔 꿈이 아닐까 싶어 민준이 볼을 꼬집어 본다. 민준이는 엄마 아파요. 라며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현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민준이 기억이 돌아왔고 남편의 마지막을 알게 됐고 태식과도 완전히 결별했다. 그리고 희망의 강 재단과 진료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때로는 힘들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더 따뜻해졌다.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 저녁 민준이와 지은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순희 씨, 민준아, 지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희망의 강재단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탈북민 지원과 사회공헌을 인정받은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민준이도 올해의 모범 의사상을 받게 됐어요. 무료 진료와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겁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야, 민준아.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란다. 이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희 씨도 공로상을 받으십니다. 20년 넘게 환자를 돌보고 봉사한 공로를요. 저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시상식 날 우리 가족은 함께 시청에 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수여하셨습니다. 박순희 씨, 강민준 의사님, 그리고 희망의 강 재단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박순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다시 만나셨다고요. 그 과정에서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순희 씨, 2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라. 글쎄요. 저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했어요. 제 아들을 찾지는 못해도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돌볼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게 저를 살게 했어요. 민준 의사님은 어떠세요? 어머니를 20년 만에 만난 기분이 기적 같았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기억도 돌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꽃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희 씨께, 저는 10년 전 탈북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남한까지 왔지만 적응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책을 읽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북에 두고 온 딸이 언젠가 저를 찾을지.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빛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저 감사할 뿐이야. 뭐가요? 살아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남편의 장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상을 받았어요. 저는 위패 앞에 상패를 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의사상을 받았어요. 자랑스럽죠?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민준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어머니는 20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아들이니까 저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우리가 아버지 몫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응. 오빠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우리 가족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응원할게. 나도 도와줄게, 지은아. 민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매 의사 되면 멋지겠다. 김진수 이사장님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 의료 왕조 만들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희망의 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희망을 나누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희망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혹시 모른다는 그 마음 하나가 저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둘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게 저를 구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아들을 안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넷째, 과거의 아픔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탈북민이에요. 가족을 잃었고, 폭력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여러분의 미래까지 결정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제가 20년을 기다린 건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성장했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다시 만났을 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의 극장이에요. 때로는 비극 같고, 때로는 코미디 같고, 때로는 액션 영화 같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극장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인생 극장에서는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기적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터널도 출구가 있어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민준이도 여러분의 기적도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내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